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젓가락은 시옷 받침이잖아. 근데 숟가락은 왜 디귿 받침이야? 그러니까 수에 디귿 받침한 글자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숟가락에는 디귿이 붙는데 젓가락에는 왜 시옷이 붙을까? 오늘 국어 맞춤법 교실에서 사이시옷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 명쾌한 답을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국어 맞춤법 교실의 박성근입니다. 자, 오늘로 벌써 그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요, 그 EBS의 국어 맞춤법 교실 홈페이지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 자유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더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자료 화면을 보셨는데요. 혹시 그런 의문을 선생님들은 혹시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숟가락은 받침이 시옷인데, 디귿인데, 젓가락은 받침이 시옷일까? 둘 다 뭐 그가락인 것 같은데, 예. 하나는 디귿으로 적고, 하나는 시옷으로 적습니다. 그렇죠? 자, 왜 그럴까? 혹시 그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이유, 왜 숟가락은 디귿이고 젓가락은 시옷일까? 혹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선생님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건지, 예, 오늘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숟가락과 젓가락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죠.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일단 젓가락은요, 저라는 말에 가락이 합성된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시옷이 결합을 해서 젓가락,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 시옷이 들어간 거고요. 자, 숟가락, 이것도 같을 것 같은데, 자, 받침이 디귿이에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수라는 말에 가락이 붙은 것이 아닌 걸 일단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에 오는 숯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술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자, 이때 술은 뭘까요? 예? 밥? 뭐라고 하죠? 밥 한 술, 두 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바로 숟가락의 단위를 말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은 술가락에서 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왜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었느냐? 우리말에서는 리을 받침의 말이 뒤에 다른 말과 합성할 때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 플러스 달 하면 설달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섣달이 되는 거, 즉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죠. 이틀 플러스 날은 이틀날이 아니라 이튿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흘날은 사흔날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원래 숟가락은 술 플러스 가락인데 뒤에 가락과 합성이 돼서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술가락이 아니라 숟가락이 된 거고, 젓가락은 젓 플러스 가락이니까 사이시옷 현상에 의해서 시옷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그 식사 도구 같지만 전혀 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먼저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문제를 내고 이것을 풀어가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셋집이 맞을까? 시옷이 붙는 전셋집이 맞을까? 자, 등굣길 혹은 등교길. 나무꾼인가? 시옷이 붙는 나무꾼인가? 개수가 맞을까? 혹은 시옷이 붙는 개수가 맞을까? 회집 혹은 횟집. 자,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문제가 있는데, 자, 이 5문제를 나는 정확히 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선생님. 예. 그러면 하나라도 정확히 난 안다. 이거는 분명히 안다. 예. 이것은 사실 자신이 없으시죠? 왜? 그냥 평상시에는 별 의식하지 않고 썼는데, 막상 2개를 놓고 선택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냥 별 의식이 없이 썼다면 상당히 잘못 썼을 수도 있었다라는 걸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그 맞춤법 규정의 원리를 가지고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이따 자연히 이제 뒤에 나오게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사이소리라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소리란 뭐냐면 우리말에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을 해서 합성어가 될 때 그 사이에 시옷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 바로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옷 소리가 덧날 때 그것을 표기해서 나타내서 시옷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로 사이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이소리 현상이
늘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국어학에서도 그렇게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좀 불규칙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러면 맞춤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맞춤법을 규정할 때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크게 그 단어를 구성하는 기원에 따라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하나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성어야 되죠. 일단은 합성어는 두 어근 혹은 두 낱말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건데 그 합성어의 요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시옷을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를 판정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합성어가 순 우리말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라는 말은 나무라는 순 우리말의 고유어라고 하고 우리가 요즘은 토박이 말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나무라는 말의 순 우리말인 가지가 결합을 해서 나뭇가지라는 말이 합성어가 생겨나죠. 자, 이때 나무도 순 우리말이고 가지도 순 우리말이에요. 이럴 때는 시옷을 넣도록 해왔습니다. 자, 내가, 바닷가 마찬가지죠. 내나 바다 혹은 가도 다 순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라고 시옷 발음을 한다면 표기상으로도 시옷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백길, 우리가 백일 그렇게 발음 안 하죠. 백길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백길하고 발음을 하니까 그리고 배도 순 우리말이고 길도 순 우리말이니까 이때는 시옷을 넣기로 했어요. 뭐 조갯살이나 뭐 선짓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순 우리말에 한자가 결합을 해서 합성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사이시옷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순 우리말과 한자어가 합성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머리라는 말에 방을 결합하면 머리빵이 되죠. 그래서 머리는 순 우리말이고 방은 한자어입니다. 순 우리말과 한자어 사이에서는 시옷을 넣기로 했으니까 머리빵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노래방에는 왜 안 하느냐? 노래는 순 우리말이고 방은 한자어인데 노래방은 발음 자체가 노래방이 아니라 노래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발음이 어떠냐를 살피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한자어냐 순 우리말 구성이냐를 살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편말, 표는 한자어죠. 그 다음에 말은 순 우리말이에요. 순 우리말과 한자 사이에서는 시옷을 넣기로 했으니까 편말이 맞고요. 텃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틀리지 않는데 자, 그 다음 아까도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전셋집 이걸 쓰라 하면 영락없이 어떻게 쓰느냐 하면 전셋집 그렇게 써요. 물론 발음은 전셋집 하면서도 쓰라고 하면 뭐 쓰라고 하지 않더라도 전셋집과 전셋집 중에 뭐가 맞느냐라고 문제를 내면 뭐 90% 혹은 95% 이상 영락없이 전셋집으로 합니다. 하지만 뭐라 그랬죠? 순 우리말과 한자어 사이에서는 시옷을 넣는다 그랬으니까 전셋집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규정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뭐 사전 같은 거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등굣길. 일단 등굣길 시옷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교는 한자어고 길은 순 우리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시옷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등굣길. 자, 써놓고 나니까 좀 어색하죠? 어색해도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등굣길이 맞으면 응용 문제. 하굣길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하교는 한자죠? 길은 순 우리말이고.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굣길이 되죠. 써놓고 나면 좀 어색해요. 그러나 어문 규범에 따라서 그게 맞는 표기입니다. 장밋빛 인생. 장미는 한자고 빛은 순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장밋빛하고 시옷을 넣는 게 맞습니다. 자, 뭐 혹자들은 나 전세가 한자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순 우리말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나 집, 길, 빛 이게 순 우리말인 거는 대부분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게 한자냐를 판단하기보다도 먼저 두 개 중에 하나가 순 우리말이면 시옷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겠고요. 특히 많이 틀리는 것이 이렇게 이음절 한자에다가 이름절 순 우리말이 올 때 시옷 넣기가 아주 꺼려집니다. 하지만은 원칙에 따라서 시옷을 넣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몇 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안 하면은 또 그냥 습관적으로 전세집 이렇게 쓰기 딱 좋으니까 꼭 명심을 해두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시옷을 다 적는데 그러면 어느 경우에 시옷을 적지 않느냐?
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어느 경우일까요? 순우리말과 순우리말, 순우리말과 한자, 이제 하나 남았죠, 조합은? 예, 한자로만 이루어진 말은 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대가를 바라다. 영락 없이 쓰라 그러면 시옷을 붙여서 대가로 써요. 물론 발음은, 표준 발음은 대가가 맞습니다. 하지만은 대가는 어때요? 대나 가나 다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옷 같은 걸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군더더기가 될 수가 있죠. 원래 대라는 한자와 가라는 한자 본음만 딱 써주고 시옷을 써주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점. 그러니까 표기를 할 때도 그냥 시옷을 넣어서 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초점은 다 한자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초점. 발음을 어떻게 하지만 쓸 때는 그냥 초점 그렇게 하는 거죠. 효과. 물론 표준 발음은 효과지만 우리가 효과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렇다고 시옷 넣나요? 안 넣죠? 뭐 그런 원리랑 비슷하고요. 허점. 예, 영락 없이 시옷 넣어 붙여서 씁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특히 더 주의해야 될 것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늘 소리 나는 대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옷, 뭐 허점, 초점, 뭐 대가 이런 것들 그냥 받아쓰기 시키면 시옷을 꼭 넣어서 적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학에서 얘기를 하죠. 소수는 2라고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지는 수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소수로 해야 됩니다. 왜? 한자니까요. 예. 그러면은 한자에서는 예, 시옷을 적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모든 한자에는 시옷을 적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춤법 공부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시옷을 안 적자니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관례상, 습관상 시옷을 안 적으면 너무 어색한 그 낱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규정을 해서 예외를 인정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한자어지만 6가지 예외에 대해서는 시옷을 적기로 한 거죠.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곳간, 새빵, 숫자. 자, 숫자는 다 한자니까 시옷 적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적어? 수자로 적자. 그래서 수자 이렇게 적으면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원칙을 딱 지켜나가는 것은 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관례 혹은 우리가 그 단어에 갖고 있는 어떤 정서 이런 것과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외이긴 하지만 숫자로 인정을 한 거고요. 착간, 곡간, 택간. 예. 택간, 횟수. 횟수도 마찬가지죠. 한자지만 우리가 회수 이렇게 쓰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어색하죠? 그래서 그냥 뭐 한자는 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맞춤법 규범은 더 쉽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그 글자 습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냥 이 6개는 부득이하게 예외로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예외라는 건 어때요? 규칙에서 벗어난 거죠?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개, 곡간, 색간, 숫자, 착간, 택간, 횟수는 다 외우셔도 좋고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 머릿속에 좀 넣어두면 나중에 이런 걸 쓸 때 주의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곡간, 색간, 숫자, 착간, 택간, 횟수 가운데는 예외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착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시옷을 붙여 적기로 했습니다. 예외로. 그러면 기착간은 어떨까? 착간 앞에 기를 붙이면은 기착간일까? 아니면 기차간으로 써야 될까요? 자, 응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기착간이 맞을까? 아니면 기차간이 맞을까? 자, 착간은 시옷을 써기로 했어요. 6개 예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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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6개만 딱 예외고요. 나머지는 어떤 경우에도 예, 시옷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기차간은, 착간은 시옷이 들어가지만 기차간에서는 시옷이 들어가지 않고 기차간 이렇게 쓴다는 거죠. 참고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것 외에 찻잔이라는 말도 더 수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찻잔의 차도 한자어고 잔도 한자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우리가 좀 보류해야 될 것이 왜냐하면 차는 한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원을 그냥 순우리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표준국어대사전은 찻잔을 다 한자어로 처리하면서도 시옷을 넣는 거로 일단 처리하였다라는 거, 그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뭐냐? 한자어 사이에서만 시옷을 안 넣는다. 나머지는 시옷을 넣고 다만 한자어 6개의 예외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나무꾼이 맞느냐? 나무꾼, 시옷을 넣는 게 맞느냐? 비슷한 말로 지게꾼이 맞느냐?
혹은 시옷이 안 들어가는 지게 꾼이 맞느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어때요? 순 우리말이죠? 자, 꾼. 역시 순 우리말 접사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나무꾼 할 때 시옷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순 우리말과 순 우리말인데요. 자, 원칙대로 하면 넣어야 되겠죠? 예, 두 개 중에 하나가 순 우리말이면 시옷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시옷을 넣지 않고요. 나무꾼이 맞습니다. 왜 시옷을 넣지 않느냐면요. 시옷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뒤에 오는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된다는 것을 표시해요. 그렇죠? 나뭇가지, 그렇죠? 나무와 가지 사이에 시옷을 넣어서 뒤가 까지로 발음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무꾼은 이미 뒤가 뭐예요? 쌍기역으로 된 소리죠. 그러니까 구태여 시옷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꾼은 둘 다 순 우리말이지만 이렇게 뒤에 오는 말이 쌍기역, 쌍디귿, 쌍기읍, 쌍시옷과 같은 된 소리 표기일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맞고요. 지게꾼이 맞는 거죠. 위쪽, 우리가 위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위쪽, 아래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쪽이 어때요? 쌍지읒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위쪽 시옷을 안 넣고요. 아래쪽 할 때도 그냥 아래쪽 하면 되겠죠. 쌍기역, 쌍디귿과 같은 된 소리 외에 크트, 푸츠와 같은 거센 소리가 올 때도 역시 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위층이냐, 위층이냐. 예, 위는 일단 순 우리말이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순 우리말이면 일단 시옷이 들어갈 조건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오는 층이 치읓이에요. 자, 거센 소리죠. 그러니까 꾼과 마찬가지로 시옷을 넣지 않고 위층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그 사이시옷에 대한 모든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 우리말과 순 우리말 사이에서는 시옷을 넣고요. 순 우리말과 한자어,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한자어의 순 우리말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시옷을 받쳐 적고요. 한자와 한자에서만 시옷을 쓰지 않습니다만 다만 6개의 예외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더라도 뒤에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올 때는 시옷을 적지 않는다. 자, 요것만 기억해 두고 계시면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문제들 아마 이제 다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국어사전, 뭐, 구태여 우리가 펼쳐볼 필요도 없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제시했습니다. 오랫동안, 올해도 순 우리말이고 동안도 순 우리말이니까 시옷을 넣어야 되겠죠? 오랫동안. 자, 그러면 오랫만일까? 오랫만일까? 자, 니은이 맞을까요? 시옷이 맞을까요? 오랫만 할 때는. 예. 자, 오랫동안에 유추해보면 오랫만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그 판단이 잘 안 서시죠? 근데 이 경우에는 오래간만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에 유추해서 시옷을 적으면 안 되고요. 오래간만의 준말이다라는 것을 그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를 우리가 처음에 했던 문제 다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제 뭐 잘 푸실 수 있겠죠? 자, 아랫집이 맞을까? 시옷이 들어가는 아랫집이 맞을까? 자, 어느 게 맞죠? 예, 일단 구성 요소를 확인하면 되겠죠? 아래, 순 우리말인가요? 한자인가요? 예, 순 우리말이죠? 혹시 잘 판단이 안 서더라도 집은 어때요? 순 우리말이죠? 이거 한자가 아니죠? 자, 두 개 중에 하나가 순 우리말이면 시옷을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랫집이에요. 국어사전 볼 것도 없어요. 자, 햇님이 맞습니까? 해님이 맞습니까? 시옷을 넣어야 될까요? 햇님이 반짝반짝 빛납니까? 해님이 반짝반짝 빛납니까? 예, 어차피 판단이 안 서죠? 일단 두 개 다 해도 순 우리말이고 님도 순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옷이 들어갈 조건은 되는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거는 표준 발음이 해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님 그렇게 발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시옷이 왜 안 들어가느냐 하면 해는 어근이지만 님은 전미사예요. 그래서 원래 사이시옷은 어근과 어근에 들어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해님 같은 경우에는 발음할 때도 해님이 맞고 쓸 때도 시옷이 들어가지 않은 해님이 맞습니다. 대개 이제 같은 업종끼리는 이렇게 막 모여 있죠. 그래서 이제 횟집 같은 경우에 좀 비싸서 잘 못 먹지만은 이게 그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이 횟집이 쭉 그렇게 그 다닥다닥 붙어서 이게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간판들을 쭉 보니까 한 뭐 50개 뭐 이렇게 모여있는 그 바닷가에 가면 어떤 가게는 횟집, 공공횟집 이렇게 써 있고 바로 옆 가게는 공공회집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가면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래요. 한 50개의 횟집이 있다. 그러면 한 반은 횟집 이렇게 써 있고 반은 회집 그렇게 써 있어요. 물론 다른 걸 파는 것 같진 않아요. 들어가 보면은 똑같은 걸 파는 것 같은데 한 군데는 횟집 또 다른 군데는 회집 써 있어요. 더 심한 가게는 이렇게 그 위에 가로 간판에는 뭐 공공횟집 이렇게 써 있고 또 입간판에는 공공회집 이렇게 썼는데도 제가 봤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 맞으라는 그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거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횟집이 맞을까요? 회집이 맞을까요? 예, 횟집이 맞겠죠. 왜? 두 개 중에 하나가 순 우리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회집이 맞느냐 횟집이 맞느냐 하나하나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하려면 우리가 그 수만 개 단어를 다 암기를 해야 돼요. 도저히 그럴 수 없죠. 그냥 순 우리말 사이에서는 시옷이 들어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돗물이냐 수돗물이냐 이제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이음절 한자에 이름절 순 우리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가장 틀리기 쉬운 유형입니다. 사이시옷에서. 자,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수돗물 시옷이 들어가야 되나요? 들어가면 안 되나요? 예, 수돗물 수도는 한자고 물은 순 우리말이니까 어때요? 시옷이 들어가야 되겠죠? 두 개 중에 하나가 순 우리말이니까. 자, 우윳빛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유는 한자고 빛은 순 우리말이니까 우윳빛. 자,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틀리니까요.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아까 나왔던 하굣길 있죠? 자, 갯수가 맞느냐? 개수가 맞느냐? 자, 이건 다 한자어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한자어는 무조건 시옷이 안 들어가죠? 예, 발음은 개수예요. 물론 발음은 개수지만 표기상에서는 개수가 맞다라는 거. 물론 6개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곡간, 택간, 횟수, 착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개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나머지는 한자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시옷은 빼고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이시옷 아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오히려 맞춤법 규정에서 제일 쉬운 것이 저는 이제 사이시옷이 아닌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시옷 규범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요즘 그 통신상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통신 언어를 쓰면서 준말을 아주 낱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마 이렇게 쓰는 초등학생 거의 없겠죠? 어서 와요. 거의 통신상의 표준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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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죠? 메일은 메일로 줄여서 쓰고요. 시험은 시험으로 줄여서 써요. 거의 이렇게 쓴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언어의 경제성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무원칙적으로 줄여서 쓰면 우리가 언어의 기본적인 그 기능인 의사소통의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물론 일반 언어에서도 규범 언어에서도 준말이라는 것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준말을 허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너를 좋아해. 이때 줄일 수가 있죠. 너를은 줄여서 널.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역시 줄여서 어떻게 하죠? 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규칙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현행 어문 규범 맞춤법에서는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규칙적이니까요. 난 그것으로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난 그걸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죠. 아주 규칙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표준어로 맞춤법에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준말 중에서 아마 가장 그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돼. 그렇죠? 되어 할 때 되를 I로 쓰느냐, OI로 쓰느냐 문제인데, 자, OI로 쓰는 되는 뭐의 줄임말이죠? 되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를 OI로 쓸 것인지, 혹은 그냥 OI로 쓸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냥 예문을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일이 잘 돼간다. 이 말은 원래 어디서 줄은 말이죠? 일이 잘 되어간다 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OI로 쓰는 거죠. 나는 어제 선생님을 배웠다를 줄여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나는 어제 선생님을 뵀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되어를 되로 줄여서 쓰는 것처럼 배웠다를 뵀다, 오아이로 써야 되겠죠. 흔히 되만 많이 질문을 하는데 이 배도 많이 틀려요. 이거는 아예 틀리는지 잘 모르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어가 되가 되는 것처럼 배어가 배도 되는 관계도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가 없죠. 여름만 되면 피서를 떠나지. 자, 한번 이걸 되어로 한번 바꿀까요? 여름만 되어오면 피서를 떠나지. 안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돼요? 오2로 쓰시면 되겠고요.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 자, 이때는 오2로 썼는데 원래 한번 되나 보죠?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라. 되어죠? 그러니까 만약 이걸 줄여서 쓴다면 되, 오, 아이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어냐 혹은 되냐 혹은 오아이로 쓰느냐 그냥 오이로 쓰느냐는 우리가 되어로 돌이켜서 말이 되느냐 혹은 되지 않느냐로 판단하면 됩니다. 배다의 경우도 똑같고요. 그렇죠? 자, 쓰이어.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것인가? 이건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이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어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쓰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쓰여는 두 가지 줄임말이 다 가능하다라는 걸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시어가 맞느냐 쓰여가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건 특이하게 두 개 다 축약할 수 있는 것이니까 두 개 다 맞는 표기라는 거. 왜 뜨이어 쓰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지만 자 뜨이의가 줄어서 띄어 쓰기 이렇게 해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 줄여서 뜨여 이렇게 해도 맞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잘못해서 이 중에 하나만 맞다라고 잘못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 개 다 맞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그 준말 가운데 마지막 그 하의 줄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서 하는 그 단어에서 종종 생략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편하게는 우리가 줄여서 간편케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때는 하가 완전히 줄은 것이 아니라 하에서 아만 줄은 거죠. 그러니까 간편개의 개가 캐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케가 되는 거고요. 연구하도록의 경우에도 하가 완전히 줄지 않고 그 중에서 아만 줄어요. 그래서 하의 음가는 그 다음 자음에 그냥 반영이 돼서 연구토록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간편하게를 줄여서 간편케, 그 다음에 연구하도록을 줄여서 연구토록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하의 아가 줄 경우가 있지만은 그냥 하가 통째로 다 줄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북하지 경우에는요, 하의 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가 통째로 다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쓰면 거북치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되느냐 하면 거북지 이렇게 쓰는 거고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경우에는 생각컨대 이렇게 제법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표준 발음에서는 아예 하가 다 줄어버린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생각건대 발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쓰기도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현행 어문 규범 맞춤법에서는 하가 완전히 탈락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두 어형을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이쇼과 준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